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항상 명절 때는 명절 밥상머리에 무엇이 오를 것인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예전만큼 그런 밥상머리에 많이 모이는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런다 해도 어떤 얘기에 좀 중점적으로 정치 분야에서 얘기 많이 할지 궁금한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많이 안 모이는 것을 또 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백신 접종률이 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접종하신 분들은 고향을 찾으신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이. 그러면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양당이 다 지금 경선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뭐 홍준표, 그다음에 윤석열 뭐 예. 이렇게 지금 조가 짜여 있는데 다른 후보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유력도가 이미 이렇게 네 분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각 당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가장 관심사가 많을 거예요. 특히나 지지 기반이 이제 뭐 예컨대 민주당이다. 그럼 호남 특히나 이제 이 추석이 지나고 호남 대전이 바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얘기들이 거기는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경선이 TV 토론이 어제 있었잖아요. 국민의힘당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남 지역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예. 이게 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신영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흔히들 뭐 추석 민심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 이야기를 별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야기를 좀 더 좁히면 코로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 사는 친척들이 모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방역 이야기를만 할 것 같아요. 백신 맞았느냐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외 영업 시간하고 인원 제한하는 이 문제, 일률적인 방역 체계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아마 많이 말씀하실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취직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네. 결국은 이제 돌아서 정치 이야기로 갈 텐데 정치라는 게 아시는 대로 지금 민주당이 한 3주 후에 대선 후보를 뽑고 국민의힘당은 한 두 달 좀 남은 두 달 11월 8일이니까 그 정도 남았으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는데 수렴해서 본다면 결국 제가 내년 대통령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냐, 정권 교체 여론이냐, 정권 다시 맡겨보자는 재창출론 쪽으로 갈지 아마 그 대목에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백신 수급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70% 오늘 맞는다 그러잖아요. 한 3,600만 명 정도 맞으면 그게 효과가 있을지. 예. 그걸 기대하고 이 정부도 굉장히 70%로 추석 전에 맞추려고 노력한 게 그런 정치의 이유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대목, 그러니까 코로나를 잘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1년 8개월, 20개월 정도 지난 코로나 대책을 어떻게 평가할지 하는 부분. 내년에 적어도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된 이후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가 해소할 대책을 내놓는가. 이 지점이 추석 민심 때 아마 저는 형성될 거라고 봐요. 네. 결론은 못 내리지만 방향은 잡힐 것 같아요. 예. 네, 말씀 주신 방역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대정동 개발 의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특검까지 검토를 하고 나선 상황이고 이재명 지사는 수사를 받겠다. 기꺼이 받겠다면서 정면 돌파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련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의 시작은 사실 국민의힘당의 후보였던 장기표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그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들여다 보니 이제 그 아들은 거기에 근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1호 사원으로서 7년간 이제 창립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 초까지 근무를 했던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큰 수익이 나왔잖아요. 큰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받았거나 또는 특혜를 지시했거나 아니면 뭐 이게 누구 거냐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소유권 자체를 이재명 지사 걸로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런 증거가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MB가 했던 다스는 누구 것이냐 뭐 이런 같은 문구를 써가지고 등치시키는 이런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BBK 비디오라든가 뭐 자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걸 갖고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 이 연루가 됐는지 아무런 증거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나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 언제든지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본인이 수사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밝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추석 민심 얘기했지만 아마 일부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증거보다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뭐 비상식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예. 저도 이런 부동산에는 좀 문의안에서 잘 모르겠는데 풀리지 않는 의문인 게 이재명 지사의 설명이 맞다고 치더라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민간 개발로 했으면은 1조 몇천억 원의 돈이 민간업자한테 가야 될 돈을 공공개발로 하는 바람에 성남시가 5천억 원을 먼저 확보했으니 이게 큰 성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관심은 그래 잘했다 치자. 그런데 남은 5천억 원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4천 몇백 원이 7명이 배당을 받아갔다는 거. 그럼 누구냐 이렇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돈을 잃을 하이 리스크라고 그러죠. 리스크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 또 나머지는 모른다. 왜 성남시는 5천억이라는 그 돈을 어떻게 보면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개인 업자 간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재명 지사 후보의 설명이라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3억 5천만 원 투자해갖고 4천억 원을 가져갔단 말이야. 근데 7명이 심지어는 870만 원 투자했는데 100억 원 받아갔다니까 또 이 사람들은 누구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7명이 누구냐 도대체 예. 이 문제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앞으로 당긴다면 이 자본금 5천만 원 출자금인지 뭐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해서 시행사로 선정돼야 되는 과정 그 법적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 없게 국민들도 알아요. 그래서 예. 잘 해놨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여기에 이제 전 대법관 이름도 나오고 고문으로 그다음에 검사장 이름도 나오고 예. 특검까지 특검의 그 박영수 특검 이름이 나오니 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거고 이 문제는 뭐 국정감사든 특별검사 특검이든 아니면 검찰 수사든 이거 밝혀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TF 꾸려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까지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수사 받겠다, 빨리 수사해달라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데 이런 거와는 또 달리 내부에 또 그 공세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서른 의원 선대위원장의 발언이 파문을 좀 불러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충정 어린 우려다라고 이렇게 좀 진화하려는 모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곧 호남 대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낙연 후보 측의 공세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맞불을 놓을지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뭐 본격적인 공세를 지금 벌이고 있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사실상 경선의 과정이고 마지막이거든요. 이 호남 대전에서 만약에 격차 있는 패배를 이낙연 후보가 당한다면 사실은 반전의 기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여기에 아마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12일 날 선거인단 결과가 나오고 그때 상당한 격차가 있으면서 지금 이 이낙연 후보가 뭔가 하루 동안 쉬었나요? 아마 그러면서 전략을 좀 바꾼다.
이제 네거티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이 부분은 네거티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MB와 등치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일종의 이제 MB와 같은 프레임으로 가두고 그런 이미지가 이번 추석의 어떤 민심 속에서 녹아져 내리고 예. 그것이 호남 이 뭐 순회 경선 예. 여기에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하는 기대가 이제 지금 서른 의원의 어떤 발언으로 연결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과도하게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 각 당에서 지금 치러지는 경선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페어플레이를 한다, 선의의 경쟁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한 걸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나간 것이고 이낙연 후보도 그걸 충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뭐 호남 민심이든 아니면 여당 지지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까라는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박 4일로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호남에 이제 머물면서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여기가 네. 대회전이라고 판단하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의 어떤 흠이라도 있었다면 지금까지 오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초단체장 지금 경기지사 달랑 두 가지거든요. 이 위에는 어떤 경력이 없습니다. 네. 사실상 여기까지 오는 그런 어떤 동력의 힘이라는 것이 분명히 자신은 깨끗함에서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큰 고비이긴 하지만 이걸 잘 넘기면 오히려 본선에서 큰 동력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호남 경선을 앞두고 눈에 띄는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친문 주류 의원 외에는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 광주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친문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앞으로 호남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이 세 분은 통상 우리가 친문 의원들로 이제 이 규정을 하잖아요. 예. 정체성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특정 후보를 비토하지는 않는다라는 단서를 또 달아요. 이거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원팀으로 이제 합류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어떤 성격이 친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사실상 이 당의 경선을 좌우하고 있는 거는 권리 당원들이거든요. 근데 권리 당원이 지금 4개 지역에 걸쳐서 과반 이상을 연속적으로 예.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면 이분 세 분의 어떤 이 의원들이 이낙연 캠프로 후보의 캠프로 이동했다 그래가지고 호남의 어떤 권리 당원들이 그럼 따라갈 것이냐? 이분들은 사실 통제받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조직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봅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 간의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인물들이 첫 번째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토론회를 했는데 참 관심이 많았는데 조국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둘러싸고 견해차, 인식차 좀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전개됐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8명이 이제 탐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정치 신인인 갓 들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 이 유심히 봤고 그다음에 심지어 안에 있는 분들도 뭐 처음 만나는 분들이니까 예. 뭐 굉장히 그렇게 탐색전이었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나오는 게 하태경 의원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싸움 딱처럼 등장하면서 홍준표 후보하고 붙었는데 거기서 툭 튀어나온 게 조국 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좀 뭐라 그럴까 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 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가족을 도륙했던 수사였다. 이 부분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시는 대로 지지율 올라간 게 2030의 남자 젊은이들의 예. 그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반문이랄까 반민주당으로 돌아선 게 조국 사태였는데 자기들이 지지하는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약간의 좀 반응들이 좀 뜨악한 이런 게 느껴지고 당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차 싶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밤에 2번이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본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은근슬쩍 같이 넘어가긴 했지만
어제 가장 손해 본 것은 홍준표 후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선방한 거죠. 뭐냐면 실수를 안 했으니까 굉장히 조심했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예를 들어서 상대편을 지정해서 토론할 때도 말 좀 한다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지정하지 않고 안상수 후보나 원희룡 후보한테 물어본다든지 굉장히 조심해서 실수를 안 함으로써 자기는 본전은 지켰다. 하지만 저는 장점도 사라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장점이 뭡니까? 앞뒤 안 재고 그래도 국회의원들하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주눅 안 들고 이렇게 했던 그 당당함이나 패기 같은 것도 사라져버린 자기 색깔은 좀 중화되고 없어진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다음 토론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이번에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지만 장기적으로 손해예요. 네, 총평을 해주셨는데 선방을 했다. 한편으로는 몸을 좀 사렸다 이런 평가였어요. 근데 지금 주도권 토론이 2번이었잖아요. 그 전체 질문 중에서 다른 후보들은 뭐 1번에서 3번 정도 질문을 받았는데 윤석열 후보만 11번을 질문 받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다 할 장점도 보여주지 못한 상황인데 앞으로 5번의 토론회 동안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웃복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를 두고 거기서 휘말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가장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가 연이은 설하거든요. 예.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토론회 장에서 벌어지면 더욱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참모들에게 이제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천천히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본인의 어떤 특유의 장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수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저는 승자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 본인이 어떤 검사로서 가족 전체를 수사하지 않는 관행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건 뭐냐면 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과잉스럽다,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중도층이라든가 그 외에는 또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에게 확장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의 어떤 의미가 지금 여기에는 내리 깔려 있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지금 진영표에 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홍준표 후보는 확장을 해야 되는 다른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또 뭐 지금 안에서 공격이 너무 많으니까 뭐 다시 주섬주섬 담았어요. 효과는 그렇지만 다 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사실 홍준표, 조국이지 윤석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좀 더 득을 봤다 뭐 이렇게 봐야죠. 윤석열 후보는 뭐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라는 쪽에 두 분이 견해를 좀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보니까 버럭하는 것을 고쳐야 돼요. 버럭.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이 확 드러나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이 뭐냐면은 좀 감정 조절하고 먼저 마음을 가다 놓고 톤을 어떻게 기조를 좀 정하고 들어가셔갖고 좀 꾸준히 들어보는 경청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이제 솔직하시고 뭐 앞뒤 안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게 갖고 있는 단점이 이제 토론에서 많이 드러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태도 면에서 버럭할 것 같은 저 느낌을 좀 굉장히 제어를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하나 좀 작은 디테일에도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좀 숙지를 한 상태에서 답을 해야지 너무 큰 방향으로만 선언하듯이 뭐랄까 툭 던지듯이 말하는 것은 좋은 그렇게 토론 태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제가 보니까. 2차 컷오프까지도 계속 토론회가 여러 차례 이어지니까 뭐 어떻게 후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